네, 오늘도 월간은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청문회 발언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어제 상원 청문회와 비교를 해봤을 때 금융 완화 톤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장중에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보다는 트리플 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새롭게 등장한 트리플 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달러 도입 방침에 따른 새로운 화폐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오랜만에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안 올라가면 안 되는 날이었죠. 네. 금융 완화 정책 더 강화되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재정 사이드의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 장세에서 안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앨런 의장의 그 발언이 계속해서 관심이 됐는데요. 사실상 오늘 그 월가에서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그 금융 완화 그 발언 이후에 우리 주가도 어제 한 7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홍콩의 그 우리에 의하면 거래세에서 딜레버리지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까 서 팀장께서 사실 테이퍼링이라든가 아니면 인지세 이렇게 세금 증가. 예, 홍콩 왜냐면 쪽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세금 증가 문제가, 왜냐하면 네. 자본이득세 문제에 대해서 앨런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딜레버리징인지 좀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확한 용어 설정이 그 중요한데, 중국의 테이퍼링 우려, 그리고 홍콩의 인지세 이렇게 세율 증가, 그리고 이게 자본 이득세에 맞물려서 한국도 지금 국민들 재계 문제 이렇게 앞두고 이런 세수 부족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이제 함께 돼서 7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이것이 장 초반에 부담이 되니까 그걸 지켜보고 하원의 그 발언에 임했던 페드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제 그 기조 자체는 어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왜 혼란스러웠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의 양대 목표, 고용 창출 목표라든가 물가가 목표에 도달할까지 3년 이상 걸린다. 네. 그러면 이 대목으로 본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인플레라든가 고용 창출 목표가 3년 이상 걸린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만큼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 마이너스 갈 길이 요인이다 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금융 완화 기조는 어제보다 강하게 드라이브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은 사실 그 장 초반에 급락세에서 이걸 진정시켰는데요. 오늘 증시에서 보면은 역시 피날레는 미국의 그 파월 의장과 서로 맞물리고, 그다음에 블루 웨이브가 이런 데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 여당이 180석 차지하면서 이런 데 힘을 부여하는데요. 바로 그 증시가 아리까리할 때 정확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장을 지켜보고 미국에 이렇게 현지 통화됐습니다는 미국 시간은 오후 1시 하원에서 경기 부양책에 이렇게 확정된다 하는, 그리고 그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주세에 대해서 전 정부 탓하지 않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하는 이런 쪽이 화합을 도출한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의 상원에서 50대 50의 캐스팅 보트는 해리스가 지고 있습니다는 네. 공화당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사전 전지 조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시 정도에 이렇게 상으로 넘어가면 지금의 국난기법 지원금의 끊기는 문제를 해서 그 전에 서로가 돕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증시에서 보면은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거든요. 장중한 네.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마감으로도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그 올라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파월의 수습 꺾기라는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 파월의 수습 꺾기는 금융 완화를 이렇게 세게 했으면 국채 금리는 떨어져야죠. 네. 근데 거꾸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마감 기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이렇게 제로 상태 완화하더라도 오히려 시장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완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파월의 커넌드럼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원에서 그 도입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대체 관계냐 아니면 보완 관계냐. 대체 관계라면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겠다면 비트코인이 아주 폭락해야 되죠. 근데 보완 관계라면 디지털 통화 도입하면 가상화폐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이런 측면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은 민간 차원에서 가상화폐가 먼저 도입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뒤늦게 페드 입장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전에 우리가 인민은행은 먼저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고 민간 차원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데 반해서 미국은 민간 차원에서 먼저 붐이 있고 이것을 정부가 안 쫓아가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비트코인의 모습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재도입하겠다 하는 입장을 강하게 비쳤지만 비트코인은 원래 대체 관계라면 더 폭락해야 되는데요. 오늘 비트코인이 비교적 안정세를 다시 찾는 이유도 바로 미국은 민간에서 활성했던 것이 중앙은행 입장에 흡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계에서 나타났던 현상과는 좀 다른 각도로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봐야 할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금융 완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요. 소방수 역할을 했던 페드 의장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앞서 파월의 수수께끼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주시죠. 시청자분도 어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어제 발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금융 완화 기조는 굉장히 세게 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 시장 여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아, 근데 우리가 대출 금리라 하더라도 한국의 기준 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고 네. 나한테 체면상으로 이렇게 채권을 와주는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CD 금리입니다. CD 금리다. 네. 우리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이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뒤쪽에 우리 정 PD께서 파월 의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는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는 풍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왜 고민하냐?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페드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등면해 있다. 그럼 이제 과거에 1900년 폴 볼커가 있을 때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은 유가 상승에 따라서 경기가 떨어지는 스태그네이션에 유가 상승에 따라 코스트 시중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요. 지금은 경기는 자 오늘 파월 의장이 경기라든가 고용시장은 3년 이상 이렇게 고용 창출이 돼야 된다 하는 네. 얘기죠. 경기가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지금 어떠냐? 국채금리 오늘 또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 금리 자연스럽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라든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라든가 고용시장을 하면 금융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겠죠. 근데 지금서 국채금리라든가 기대 인플레가 상승하는 상태에서는 자 금융 완화가 되면 국채금리 더 올려 기대 인플레이션 더 올려 아주 정책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혼란하는 국면이다. 그러면 정책 처방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태라는 것은 자 지금 자 고용 창출이라는 게 3년 이상 이렇게 되더라도 달성하지 못한다 네. 하는 측면에서 자산 부분의 거품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그 다음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잡으려면 사실 테이퍼링을 다는 게 있죠. 테이퍼링을 다니면 경기가 더 떨어진다. 네. 고용 창출 목표가 3년이 걸릴 게 아니라 6년, 7년 걸린다. 에클세 실수를 저지른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지금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지연한다. 금융 완화 기조를 저렇게 지연한다. 금융 완화 기조를 강하게 드라이브한다. 하면 저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발언에 마음은 편한 상태인가? 왜냐하면 또 다른 위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금융 완화가 이렇게 될 때는 자 어떻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올리겠죠. 네.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채금리 이런 게 더 얘기 되겠죠. 오늘 얘기했던 그린스펀 실수의 또 다른 측면에서 그때는 그린스펀 커넌드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오늘은
파월 커넌드럼 수수께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로가 양측에 있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뭐 먹어도 곱니다. 폭주열차입니다. 어느 거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해서 테이퍼링 단행할 때는 어떠냐 하면 경기가 더 거꾸러져 버렸죠. 거꾸러져 버렸죠. 그리고 뭐냐. 자, 지금 상태에서 다소의 이렇게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 입건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했지만 고용 창출 목표 어차피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으니까 계속해서 금융 완화 기조는 가는 거죠. 그다음이니까 뭐냐. 어제 상원과 하원에서 얘기했던 사항을 보면 거품 없다. 고용 창출 목표는 물가 목표는 3년 이후에 달성하겠다 이런 쪽에서 그동안 테이퍼링 우려 이렇게 나왔을 때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전에 그런 것을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은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금융 완화 기조가 쉽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라든가 국채금리 나오더라도 그것이 상원과 하원에 그대로 나타났던 얘기다. 그래서 일전에 좀 다소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 그때도 버냉키 의장이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을 때 2015년 12월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가 뭘까? 통화정책 변경 기조는 쉽지 않다.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이것을 그대로 이번에서 상하원위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러한 금융 완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인, 재료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금융 완화보다 경기 부양책에 더 반응을 했거든요. 경기 네. 부양책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 주가의 성장 동인이 네, 작년에는 유동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월가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펀더멘털이 개선되느냐 네. 요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상원과 하원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원 기조로 본다면 다우지수를 1000포인트 넘게 올려야 됩니다. 근데 다우지수 안 올렸습니다. 이렇게 금융 완화가 됐다해서 증시의 플러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는 안 좋겠습니다. 코스피 다른 요인도 있지만 7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금융 완화를 지속할 때는 또 다른 측면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융 완화지면 파월의 입장에서는 금융 완화를 지속하면 파월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할까? 마음이 편치 않죠. 작년보다는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서 들이붓기만 하면 됐죠.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은 들이붓기만 하면 또 다른 위험이 있다. 그게 트리플 버블이다. 지금 상태에서 금융 완화 기조를 될 때에는 금융 완화 버블이 이미 발생했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버블이 또 생기죠. 그다음에 테이퍼링 치료에 따른 버블이죠. 그래서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또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시장은 금융 완화에 그렇게 센스티브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지금은 펀더멘탈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펀더멘탈의 내용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해서 더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고 왜냐하면 경기 부양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거다. 오늘 시장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작년에 1차 상승했습니다. 유동성에서 페드 임시회를 통해서 중앙은행의 포기할 정도로 무제한 통화 공급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됐어요. 그게 1차 동인이 유동성이라면 지금은 금융 완화가 또 다른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 3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다우지수 지수도 이렇게 상당히 지금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불안합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뭐가 할까? 추가적인 새로운 성장 동인이 필요하다. 그럼 월가에서 기다리는 게 펀더멘탈의 확인 사항이다. 펀더멘탈의 확인 사항에서 지금은 금융 완화보다도 트리플 리라고 해서 요 트리플 리에 대해서 월가가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직후와 지금 1년이 지난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된 상태와 똑같은 관점에서 이게 보시면 안 되죠. 작년에는 유동성 문제가 풀어주는 게 주가 상승 요인입니다. 작년에 뭐 경기라든가 이거 기업들의 실적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입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국채금리까지 올라가고 기대금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추가 성장 동의라면 금융 완화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여건이 변했으니까 네. 새로운 동인이 필요해죠. 그런 각도에서 지금 펀더멘탈 점에서 트리플 리라 하는데요. 요거는 리플레이션, 용어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리플레이션 그리고 리벤지 스펜딩 그리고 리스토킹 해서 요 세 가지 이니셜을 따서 트리플 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가에서 이런 것이 파기되면 펀더멘탈 장세의 건전성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잠시 경제 공부 함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트리플 B, 리플레이션과 리벤지 스펜딩 그리고 리스토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항상 이 방송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네. 분은 대학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뉴노멀 시대니까 네. 종전에 익숙했던 용어들이 잘 안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방송의 목적은 사실 새로운 용어도 설명해주는 예.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이걸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 새로운 용어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좀 이렇게 제약돼 있고 그걸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분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우신 문제입니다. 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방송을 해설을 쉽게 하는 스킬이 좀 부족해서 시청자한테 낯선 양해를 용어다 구하고 보니까 영어를 구하고 다시 한번 좀 어렵게 하는 건 제 책임입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앵커를 좀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 다시 한번 이런 걸 감안해서 새로운 경제 용어 사전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거를 해서 방송 시간이 제약돼 있고 새로운 얘기 있고 새로운 얘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렵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앞으로 더 쉽게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레이션 얘기가 이건 좀 아실 겁니다. 경제에서 보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의 파월 의장의 심정과 똑같죠. 자 그러면 너무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너무 뜨거우면 테이퍼링을 단행해야죠. 금융 완화를 변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뜨거우면 자 가뜩이나 뜨거워서 거품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증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뜨거우니까 자 금융 완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뜨겁다고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테이퍼링 추천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자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너무 차갑다. 자 지금까지 돈을 얼마나 퍼붓었는데 얼음이 깨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통화정책의 무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의 리플레이션은 자 경기에 부담이 되지 않은 적당한 인플레, 경기에 부담이 되는 적당한 인플레, 요게 이제 리플레이션 국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최근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도 바로 이런 각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 않고 1990년대에 뉴 이코노미커는 빌 클린턴 경제 신화를 이끌었던 그때 당시의 골디락스 경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인돼야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벤지 스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벤지 스펜딩에 대해서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원금주들도 소비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전부 저축했죠. 네. 미 국민들의 가계저축률이 한 6%, 7%인데 작년에 가계저축률이 아무리 지원금이 주더라도 이게 소비가 돼야 되는데요. 소비가 안 되고 경기가 거꾸로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 전부 미래가 불확실해 저축했죠. 네. 그래서 미 국민들의 저축률이 13%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미국의 소비는 뭐냐? 소비는 GDP 기여도에서 72%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백신 내에서 좀 풀려 그러면 전행권은 함지역 소비론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저것처럼 이렇게 냄비 속 성이 큰 사람 입장에선 작년에 코로나 때 여행도 못 가 소비도 안 했어 저 백신에 풀려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작년에 못한 것까지 그냥 그래서 보복성 소비죠. 보복성 소비죠. 네. 자 보복성 소비하면 GDP 기여도에서 72%를 차지하니까 경제가 그만큼 확신하는 거죠. 경기 회복이 확신하는 거죠. 이건 보복성 소비가 나타날 때는요. 파월이 금융 완화 정책에서 경기 부양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크게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 저축이 13%까지 올라갔을 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런 모습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발언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어렵게 다시 4차 뭐 지원금 이렇게 되는데요. 자, 지금 4차 지원금에서 이렇게 3차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이렇게 증대되기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중부부서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거기에 스텝이 그런 김상조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후손 세대를 생각해서 좀 재정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요. 선거 있다고 이낙연 이렇게 민주당 대표는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궁적을 잃어가는 이런 입장은 이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대표 얘기대로 국복금을 지원금을 줬는데 자, 그게 진짜 소비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저축률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량 극복 지원금이 사실상 이것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금 밑에 사람들한테 정말 줘야 됩니다. 정말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결국 이게 소비로 연결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가계 저축률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우리가 국난급권 추금하더라도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같이 결부해서 이걸 좀 효과를 따진 후에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내 관점이 안 된다고 해서 나쁜 사람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면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아주 훌륭한 정책 책임자 입장들의 입장에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요새 뭐 나쁜 인프레이션, 착한 인프레이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번졌는지 사실상 그런 얘기는 이걸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리벤지 스펜딩이 나오면 경기는 확실하게 올라간다. 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자 이렇게 금융 완화보다 확실하게 경기를 부양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확인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토킹. 자, 기업이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 재고는 많이 갖겠습니까? 덜 갖겠습니까? 재고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재고라는 건 지금처럼 과거하다는 것은 아웃소싱이 아니라 인소싱 개념이거든요. 코로나 때 자, 모든 걸 좀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가성비만 따지면 되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서 가성비 따져서 재고 최소로 가져가 그게 뭐냐? 경기가 회복될 때 탄력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죠. 경기는 회복되는데 재고가 최고 그러면 자, 기업이 확실하게 성장할 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경기상황에 확신을 갖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쌓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토킹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리프레션 너무 뜨겁지도 않고 저겁지도 않은 적당한 정도의 경기 회복이 되는 문제. 그러면 금융 하나도 쉽게 처리하지 않으면서 경기 드라이브 되겠죠. 그다음에 민간 정책 사이드는 좀 줄어들고 당신네들은 지금은 파월 의장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파월 의장. 작년에 코로나 직후 때는 민간이 위축됐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나서고 지금은 뭐냐 파월 의장이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이게 중요하죠. 자율적으로.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GDP 기여대 소비 주체에 해당되는 미 국민들인 리벤지 스펜딩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리스토킹 하면 정책 차원에서 마중물 뒀던 것이 민간 차원에서 돌아가면 미국 경제는 성장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어제 금융 완화 정책에 의해서 금융 완화 정책 추진했으니까 주가는 70포인트 떨어지는데 그래도 금융 완화를 지켜보자 하는데요. 그건 작년 1년 전의 모습이고 경기는 이렇게 나아졌는데요. 그러면 새롭게 확인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런 각도에서 오늘 금융 완화보다는 트리플 E가 확인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각도에서 월가에서 나오는 개점이다. 우리가 상황이 빨리빨리 빠르면 그런 쪽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이런 것을 좀 해야 사람이 몸이 이렇게 1년 전에는 어린애였다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걸음걸이가 되는데 네. 자, 금융 완화 정책에서는 작년 1년 전의 모습과 똑같이 해서 투자자들을 가입하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금융 완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다른 연휴 때문에 72포인트 폭락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해설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트리플 V라는 주가 동력 세 가지 요인 중요하다는 점 살펴봤고요. 그러는 도중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EPS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의 경우에도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5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에서 1.8% 상승하며 590달러 지나가고 있다는 점 속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가운데 오늘도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증언에서 디지털 달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는지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네. 좀 맞지 않죠. 그러면 이제 앨런 장관이 사실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력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닛 앨런 의장의 작심 발언 비트코인 가상화폐 부정적 발언이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 폭락으로 이어질까? 일부에서 얘기했다는 식으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까 하는 것도 또 다른 관점에서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앨런 재무장관이 작심 발언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점차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달러를 통합하기 위한 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한 사전 정치 작업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앨런의 그 재무장관의 그 발언에 이어서 상원에서 그렇고 오늘은 확실하게 올해가 디지털 달러 발행을 위한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해서 시범 운영을 확대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민간 차원에서 먼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이렇게 가면서 중앙은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체제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시각을 그런 쪽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달러를 더 이상 도입을 늦춰진다 하면 일단은 디지털 이렇게 통화 시대에서 앞서 같은 디지털 위안화에 이렇게 중심 통화에서 탈락하는 위기가 되는 거죠. 네. 탈락하는 위기. 이게 첫 번째 대외적 측면이다. 그럼 민간 차원에서는 화폐 기능은 결제 수단, 거래독 동기죠. 그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 자산이 되겠죠. 회계 단위. 이게 이제 이렇게 3대 기능인데요. 지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제 수단. 이거 테슬라도 결제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자, 금융 사이드에선 자산으로 ETF 자산까지 고려하겠다 하는 입장이죠. 가치 저장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에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하지 않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지금 증강현 시대 초역 불확실성 때문에 어차피 그 기능을 가야 되거든요. 가는 거고요. 그래서 민간 차원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에서 저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꾸 도입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중심으로 DeFi, 탈중앙화. 우리가 중앙은행에 의존할 필요가 있잖아요.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처럼 자, 페이스북에 중앙은행이 페이스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페드 입장에서 위협적이죠. 그렇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경제에서 최종적인 스트레스를 라스트 리조트. 스트레스가 나면 리조트에 가서 휴양시설 풀지 않습니까? 경제의 최종으로 리스트 스트레스는 발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고 하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발권력이 위협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지금 파월 의장이 금융 완화 되는데요. 자, 돈 계속해서 푼다. 지금 가장 고민사항이 또 하나 고민사항이 네. 달러 가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달러 가치는 뭐냐.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서 금융 완화 될 때는 돈이 계속해서 푼다. 그럼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인덱스 지금 90 레벨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기축 통화인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네 가지 고민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제닛 앨런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연속해서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디지털 커런시가 센트럴 뱅크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차원을 자, 뒤늦게 잃어버린 시각, 중국보다도 잃어버린 시간을 빨리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 중국처럼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라든가 비트코인에 앞서가는 군을 눌려야 되지 않습니까? 눌려야 되자.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닛 앨런이 자기 주무부서 원래는 파월 의장의 얘기인데요. 주무부서에 이렇게 해서 경제 컨트롤 타운에서 비트코인을 작심 발언했던 백이다. 아주 근데 투기적이다라고 그렇죠. 말했죠. 아주 투기적이라는 얘기죠. 비효율적이고요. 비효율적이고 더더구나 이렇게 사실 부정부패의 탈루소득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네.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오늘 비트코인이 상승했는데요. 어떤 쪽으로 해서 앨런 의장의 이렇게 입증을 앞으로 세우는 쪽으로 비트코인이 더 폭락해야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시청자분이 지켜볼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장 가상화폐에 대해서 신중했던 미국이 디지털 달러화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서 디지털 통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글로벌리 시작이 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중심 국가, 세계 결제 통화가 세계가 200개 이상 되더라도 네. 결제 통화가 200개 통화로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그래도 결제 수단은 이런 국가들의 통화는 전부 디지털 통화로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5대 통화에 해당되는 게 IMF, SDR 준비 통화 5개 국가죠. 5개 국가는 이미 전부 디지털 통화 시대를 전개됐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국가는 도입됐다. 중국 잘 정착되죠. 유럽도 지금 도입 방침, 일본도 도입 방침, 미국도 도입 방침. 그래서 세계는 지금 디지털 통화 시대가 전개된다. 시청자분도 이제는 디지털 통화 시대가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새로운 화폐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달러 패권은 경제 패권의 이렇게 하나의 얼굴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 패권 1등은 지금은 K자형 구조라지 않습니까? 1등만 살아나는 구조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전 앵커가 지금 이렇게 대학원에서 이렇게 그 우수한 학생, SDA 대학원에서 우수한 학생인데요. 한번 1등을 해야지 스포트라이트가 받지. 그 2등 하면 안 되거든요. 옛날과는 좀 다르거든요. 옛날에 무슨 그룹에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네. 이게 이제 최고 책임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때 N 그 부회장이 자 앞서갈 필요 없다. 그때 삼성 같은 경우는 앞서간다 하는 1등 전략을 취했는데 말해서 앞서갈 필요 없다. 앞서가면 다 장막 같은 거 해소하는 상태에서 앞서가니까 개척하는 상태에 개척병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빅3 전략. 앞서가지 말고 세 번째, 3위만 들으면 된다. 그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지금 뒤졌던 배경이거든요. 예. 오히려 가전이라든가 뭔가 있어서는 굉장히 오히려 삼성보다 앞선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뒤떨어졌던 가장 큰 배경입니다. 네. 그게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됐습니다. 지금은 고의 경제 패권의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달러 패권이 중국이 이렇게 경제 위상과 함께 위안화와 달러 간에 이렇게 돼서 경제 패권이 됐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체면을 구겼습니다. 근데 지금 디지털 커런시가 이렇게 시대가 도입하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디지털 이렇게 달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미 연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안 도입한 거지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바로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는 전면을 가겠죠. 전면을 가면 디지털 통화 시대와 함께 또 다른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때 좀처럼 완화되지 않는 미중 간 마찰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디지털 이렇게 화폐 경쟁 시대, 네. 화폐 전쟁 시대가 도래된다 하는 것을 시청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디지털 원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데 뒤늦은 만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열 총재께서도 사실 이재열 총재께서는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 한국은행 간부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 네. 인천 계산연수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점을 간접적으로 비쳤는데요. 사실 디지털 원화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또 자체적 준비는 좀 많이 해야 하는 상태인데요. 네. 왜 이렇게 좀 디지털 원화에 대해서 지금 뒤늦게 되느냐 하면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천번특일의 비트코인 투기 열풍 때문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측면의 부정적인 정책 의지 때문에 이게 비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잘 해오고 뒤늦게 디지털 이렇게 원화에 도입하면 좀 이렇게 나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뒤떨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항상 디지털 통화 시대는 수학 재정의 법칙과 네트워킹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면 중앙은행 입장에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1번에 물가 안정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은법 설립 문제에서 앞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면 네트워킹 시대, 수학 재정 시대, 네트워크 때문에 아마존 효과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 물가 안정을 계속 고집할 필요냐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한은법 개정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물가 안정에 고용 창출 목표를 좀 대서 미국처럼 양대 목표로 이렇게 듀얼 맨데이터 강제적인 사항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고용 창출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게 부각될 수 있을 것 한은법 개정 문제가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에 더해서 트리플 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해서 좀 구체화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화폐 전쟁이 개막할 수 있다는 예상 함께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